화려한 외출. 여기서 세워주세요. 남자는 위험하니까 집 앞에 내려주겠다며 차를 몰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창문을 내리더니 목을 빼며 정확히 어디냐고 물었다. 그의 뒤통수를 보자 희주는 알 수 없는 화가 솟구쳤다. 그가 두리번거리는 동안 희주는 창문을 열어 젖혔다. 쾅! 문을 닫자 그가 어리둥절하여 얼른 차를 멈추고 따라 내리려고 하였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저기요! 그가 성급히 따라와 잊었다며 꽃다발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대로 서서 남자를 응시했다. 그의 동그란 눈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일부러 놓고 내린 꽃다발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제발 좀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희주는 또각또각 하일 소리를 내며 그냥 가버렸다.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남자 뺨을 찰싹 소리나게 때리고 싶었다.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어떤 때는 그의 화를 슬슬 돋궈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게 하고 자신의 목을 한 손으로 꽉 조여주었으면 싶기도 했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삶이 오히려 더 편해지고 완성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녀가 화를 낼 때마다 그는 너그럽게 받아주었다. 그것이 그녀를 미치게 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싶었으나 그 말을 참아 뱉지 않았다. 자신의 아파트 동으로 들어가자 그의 차가 화단과 함께 그녀를 쫙 비치더니 드디어 돌아서서 나갔다. 어두운 계단에 서서 차 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하의를 벗었다. 그가 완전히 갔다는 생각이 들자 스타킹 신은 발로 다른 쪽 발 뒤꿈치를 문질렀다. 거의 매일 샤워를 하는데도 가려웠다. 손으로 긁으려고 허리를 굽혔다. 툭! 구두 한쪽이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할 수 없이 맨발로 내려가 구두 한 짝을 찾아 신고 아파트를 나왔다. 그녀는 5동 아파트로 걷고 있었다. 하이힐로 허리가 구정해졌고 손에는 남자가 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자신의 아파트가 보이자 꽃다발을 들여다보았다. 장미들은 싱싱했으나 끝이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 깨름칙해서 아파트 화단에 던져버렸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어둠의 구멍을 뚫으며 따라왔다. 하이힐로 다리가 불안해서 몸이 자꾸 비틀거렸다. 남편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컴퓨터 방으로 들어갔다. 이전 학교에 근무했던 선생님을 만났어.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안방으로 들어와 문고리를 꾹 눌러 잠갔다. 겉옷을 빨리 벗고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시커맸고 무덤의 시체 마냥 거무스름했다. 파충류의 피가 흐르는 듯 몸도 차가웠다. 해골처럼 움푹 들어간 자신의 두 눈을 보았다. 언제부터인지 살아있으면서도 썩어간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웨이브 머리를 뒤로 움켜쥐고 목을 천천히 살폈다. 남자와의 키스 자국은 없었다. 그러나 늙은 여자처럼 목에 주름이 졌고 수분이 없어 푸른 시핏줄이 보였다. 손으로 목을 밀어 올렸다. 손끝에서는 부드럽고 달콤한 촉감이 전해져 왔다. 약을 먹어야겠어. 머리를 틀어 핀으로 고정시키려는 순간 귓불에 멍이 보였다. 동상에 걸린 것처럼 그 부분만 빨갰다. 아이! 입에서 짜증스러운 감탄사가 튀어나왔다. 아마추어 같긴. 티를 내요, 티를 내. 틀어 올린 머리핀이 툭 떨어졌다. 핏기를 없애려고 귓불을 만지작거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 순간 양볼이 움푹 꺼지며 갑자기 야위어졌다. 귀를 만지다 말고 두 손을 뺨에 갖다 댔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뺨은 분명 통통하고 탄력이 있는데 이상했다. 귓불을 가리기 위해 머리를 앞으로 잡아당기자 희고 검은 머리카락들이 쑥 빠졌다. 깜짝 놀라 뽑혀진 머리카락들을 들여다보았다. 진짜인가 싶어 정신없이 머리를 잡아당겼다. 뭉텅뭉텅
한 움큼씩 빠졌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거울 속에 앉아있는 늙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늙은 여자는 구부정하게 희주의 얼굴을 보더니 천천히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갔다. 식탁 위에 놓인 약병을 집어들었다. 전에 놓여있던 다른 약들이 눈에 선했다. 그전에는 한쪽 벽에다 몸에 좋다는 약들을 쭉 늘어놓았다. 시력보호제, 잇몸치료제, 비타민제, 오메가3, 블루베리, 글루코사민. 그녀는 약들만 보며 마음이 안정되고 어떤 병도 생기지 않을 것 같아 뿌듯했다. 머리숱이 많아지고 손톱 발톱이 부러지지 않는다는 약까지 한 번에 10알을 넘게 먹었다. 약들을 먹고부터 군것질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고 밥도 먹기 싫었다. 약을 입에 달고 살았고 가방에다 놓고 다니면서 먹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약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렸다. 눈에 띄면 가만히 놔두나 봐라. 남편이 소리쳤다. 그 후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무슨 맛인지 통할 수가 없었다. 약맛은 정확하고 명쾌했지만 밥맛은 규정하기가 힘들었다. 삶처럼 맛이 희미하고 미끌거렸다. 수면제를 사왔다. 샤워를 해도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졸피드 하나를 먹고 누웠다가 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 몇 알을 더 입에 넣었다. 다음날 학교에 출근하지 못했다. 남편이 깨웠으나 잠만 잤다. 교장이 화가 나서 전화를 했지만 벨소리도 듣지 못했다. 깨어났을 때 오후 2시였다. 놀라서 일어났으나 도로 침대에 쓰러졌다. 약은 마치 볼링공처럼 그녀의 고통과 우울을 한순간에 부셔버리는 것 같았다. 새로운 정신이 소생하려고 기쁨이 스멀거렸다. 항우울제를 하나 먹고 찔끔 나오는 눈물을 손으로 훔쳤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행여 꿈에서도 우울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결에 남편이 침대에 들어와 그녀를 안았다. 남편은 몰래 선을 보았던 장미꽃 준 남자를 능가하려 하였다. 남편은 자신에게 실망할 것이다. 내장과 살이 늑대에게 다 뜯긴 사슴처럼 자신도 뜯겨 앙상하게 뼈만 남은 잠옷 입은 사체가 아닌가. 그 잠옷을 남편이 젖히고 있었다. 몸에서 썩은 냄새가 퀴퀴하게 올라왔다. 그녀는 자신의 냄새가 역겨워 남편의 몸으로 얼른 덮었다. 남편은 아프리카의 짐승뼈를 무작정 내리쬐는 차가운 태양 같았다. 더 먹을 게 없나 시체를 뒤집는 고유태에게 두 팔을 내려드렸다. 그때 희미한 벨소리가 들렸다. 벨소리는 연기처럼 방으로 스며들었다. 남편이 사체에서 손을 떼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갑자기 더 좋은 먹잇감이라도 발견한 듯 침대를 돌아 내려갔다. 남편이 문을 열자 벨소리가 더 또렷한 형체를 띠었다. 그녀는 침대 밑에 떨어진 잠옷을 집어 올렸다. 잠옷에서는 자신의 썩은 냄새뿐만 아니라 남편의 약냄새, 둘의 냄새가 모호하게 났다. 물어 뜯겨진 몸을 숨기며 잠옷 앞섭을 묶었다. 왜 이렇게 늦게 열어?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남편의 딸이 책가방을 맨 채 울기 시작했다. 딸의 한쪽 어깨는 축 늘어지고 손에 신발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선아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남편이 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선아의 얼굴은 상기되어 붉었고 입술은 침이라도 묻으면 터질 것 같았다. 가출했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남편은 딸에게 뭐라고 하였다. 저녁 8시가 돼서야 딸을 찾았다며 애엄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왔다. 그런데 또다시 책가방을 싸가지고 아빠한테 온 것이다. 엄마가 자기를 꼴도 보기 싫다고 했다며 훌쩍였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 늦게까지 혼자 돌아다녔어. 엄마도 새아빠도 다 싫어. 나 여기 와서 살면 안 돼? 남편이 희주 쪽을 보았다. 전 부인이 딸을 양육한다고 해서 그녀는 별 걱정 없이 결혼했다. 물론 자신이 길러도 되지만
애엄마가 자식을 빼앗길까 봐 허락하지 않을 게 분명했다. 선아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남편이 키우려고 했으나 애엄마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아 내주었다고 하였다. 선아는 소매로 눈물을 닦다가 거실에 서 있는 희주를 보았다. 희주의 얇은 잠옷을 본 아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아빠를 끌어안았다. 그녀도 자신의 잠옷을 들여다보았다. 쪼그라든 가슴과 움푹 패인 배가 천에 둘둘 쌓여 있었다.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다. 얼른 잠옷을 감쌌다. 선아는 남편의 손을 잡고 아빠랑 같이 자겠다며 그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선아의 눈에 눈물이 길게 흘러내렸다. 그 긴 눈물이 희주의 눈에서도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도 남편을 향해 선아처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합시다. 남편이 그런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베개와 이불을 들고 컴퓨터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침실로 들어가자마자 조용히 문을 닫았다. 희주는 불을 켜놓은 채 한참 동안 벽에 기대어 앉았다. 반대편 방에서 선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좋으면 하면서도 동시에 화가 났다. 항우울증 약을 먹었다. 마음의 그림자가 뒤울까 말까 했다. 요즘 들어 꿈이 끔찍해졌다. 꿈에서 그녀가 입을 다물자 앞니들이 갑자기 주저앉았다. 치아들은 마치 고무로 만든 것처럼 물컹거렸다. 그녀는 새벽에 깨어나 치아들이 다시 주저앉을까 봐 입을 벌린 채 간신히 잠을 잤다. 현실 이후에 그런 꿈을 꾸는 걸까? 꿈이 소망 충족이니 뭐니 하는 얘기도 안 맞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갈고리로 꿰어져 붉은 정육점의 고기로 매달린 적도 있었고 시커먼 하수구 물을 입과 코로 토해내며 거리에 앉아 있은 적도 있었다. 더군다나 자신의 몸이 도마 위에 잘려져 손, 발톱, 살덩어리, 머리카락, 뼈, 유방, 성기가 정육점 냉장고에 분류되어 있는 것도 보았다. 혹시 그런 상태처럼 힘든 게 아니냐고 하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편은 가끔 그녀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으로 갔다. 그러나 오늘은 선아와 토스트를 먹으며 혼자 가라고 하였다. 대꾸도 않고 현관을 나왔다. 지하철이 동호대교 위를 지나갔다. 한강변을 따라 서 있는 아파트들과 언덕 위의 고급집들이 보였다. 갑자기 다리가 끊겨져 지하철이 한강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렸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떤 때는 오래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사고가 떠올랐다. 마치 불길 속에 서 있는 여자가 되어 자신이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문 닫힌 지하철을 상상하는 것이었다. 자신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얼굴도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이해 없이 자신도 그 많은 자동차 사고, 비행기 추락, 유람선 침몰의 사망자 명단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다.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은 적도 있었다. 그렇다고 집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폭격기가 날아와 자신의 아파트를 무너뜨리고 갈 것 같았다. 이제는 왜 사는지 모르겠는 이 삶에서 살아있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다. 삶이 딱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탔다. 생각도 노선을 갈아탔는지 어제 꽃을 준 남자가 떠올랐다. 그와 선을 봤을 때 남자는 수줍게 물었다. 중학교 선생님이시라고요? 요즘 애들 말 잘 들어요? 남자는 물컵을 단숨에 들이켰다. 희주 씨처럼 지적이고 이런 말 써도 실례는 안 되겠죠? 남자는 주위를 빙 둘러보고 그제서야 안심이 된 듯 말했다. 섹시하세요. 말을 해놓고도 자신의 말이 신기한지 미소를 지으며 허벅지 사이에 두 손을 꼈다. 남자는 습관적으로 연신 고개를 주걱거렸다. 이 남자 보기보다 순진하네. 하루 맛있는 거 얻어먹고
바람이나 쐬려고 나온 건데 이러면 곤란하지. 남자는 이래봬도 책임감이 있다며 자신의 큰 무기인 양 말했다. 게다가 결혼해도 속 썩혀드리지 않을 거라며 너그러운 미소까지 지었다. 희주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러세요? 우리 남편도 그러더니 제 속을 아예 뒤집어 놓았지요. 그러나 그 말을 커피를 삼키고 말았다. 제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가지 않을래요? 남자가 그러자는 듯 자신의 고개를 주걱거리며 말했다. 어디 있는데요? 토요일 오후 그녀는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약국으로 전화했다. 남편과 같이 식사도 하고 맥주 한잔 하다가 집에 들어가고 싶었다. 남편의 전화 속 소리는 약국이 아니었다. 딸과 영화관 앞에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였다. 선아가 영화 보러 가자고 약국까지 와서 같이 나왔다고 하였다. 그녀는 헤드폰을 끊었다. 우리 선아가 자꾸 외롭고 우울하다고 하네. 남편의 말이 바람이 되어 희주의 귓가에 불어댔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올림픽 대교가 보였다. 선본 남자와 차를 타고 가다가 불빛에 교량이 멋지지 않느냐며 감탄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남자는 인부가 교량을 고치다 떨어져 죽고 다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후 올림픽 교량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았다. 오히려 휘황찬란한 교량을 볼 때마다 왠지 가슴이 아렸다. 안개 낀 한강에 서 있는 교량은 마치 누군가의 유령이 서 있는 것 같았다. 교량을 고치다가 목숨을 바쳤다는 생각에 볼 때마다 인부들이 떨어지는 환상에 시달렸다. 혼자 밥해 먹기가 싫어 집 근처에 있는 역에서 내려 식당을 찾았다. 일식 전문점이 눈에 띄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제일 비싼 돈가스 정식을 시켜놓고 천천히 칼질을 했다. 돈가스 껍질은 바삭거렸으나 고기는 질겼다. 왠지 죽기 싫어 돼지가 우리에서 몸을 피하다 피멍이 든 채 억지로 끌려 나와 도축된 것 같았다. 입맛이 서서히 떨어졌다. 돼지들이 갈고리에 끼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그들은 죽을 때 세상에 무엇을 가져갔을까? 농부의 발자국? 사료? 물? 차가운 바람? 그것만으로 이 세상을 기억한다면 나쁘지 않을 텐데 아마도 어떤 돼지들은 지옥을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사고로 죽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자 희주는 칼을 내려놓았다.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쓰며 식당 밖을 보았다. 지하철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바삐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왠지 미안했다. 알 수 없지만 지하철 사고로 다리가 끊겨 백화점이 무너져 죽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자체가 그 순간 선아와 함께 있을 남편이 생각났다. 지금 남편의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손이 점점 가벼워지고 입안에 혀가 푹 삶은 돼지고기처럼 물컹거렸다. 그녀는 손이 날아갈까봐 마구 비벼댔다. 혀가 끊어질까봐 침도 삼키지 않았다. 급히 가방에 손을 쑤셔 넣었다. 약을 먹어도 이상한 불쾌감이 지속되었다. 따끈한 우동을 한 젓가락 들었으나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결혼정보 회사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선보고 싶은데 소개 좀 시켜주세요. 여 실장은 커플 매니저였다. 그녀는 알아봐 주겠다며 끊었다. 희주는 결혼정보 회사 해피의 주고객이었고 여 실장과는 사무적으로 친했다. 여 실장에게 따로 돈을 준 적이 있어서 희주가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군말이 없었다. 통화를 하고 끝내자 그림자 같은 옷을 벗고 햇빛 속으로 들어가는 듯했다. 그림자를 지우려고 애쓰기보다 더 멀리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면 희미해지고 결국은 사라지는 법이 아닌가. 선보는 것이 불안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지우는 방법이었다. 그 그림자는 애딸린 남자와 결혼해도 잘 살 거라고 부모님에게 큰소리쳤으나 결국에는 자신감을 잃어가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또한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의해 왜 떠나간 사람들이 그녀가 아닌 그들이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기도 했다. 이번에는 제발 레스토랑 남자와 같은 숙맥만 아니면 좋을 텐데. 일식 전문집에서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천천히 걸었다. 차량의 흐름이 느려져 서다 가다를 반복했다. 그녀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자신이 살았던 집 근처의 횡단보도가 떠올랐다.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하얀 개는 아직도 늘 그렇게 횡단보도 끝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아침에 학교 가는 중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신호등이 적색이었는데 인도 위를 하얀 개가 지나가고 있었다. 이른 시각에 왜 개가 돌아다닐까? 그런데 개는 불쑥 방향을 틀어 차도로 내려오는 것이었다. 맞은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며 속으로 외쳤다. 개야, 제발 인도로 올라가. 개는 킁킁거리며 뭔가를 찾아 차도로 더 깊이 들어갔다. 개한테는 달려가는 차 소리가 들리지 않아 보였다. 개는 무엇을 맡았던 것일까? 오랫동안 배가 고팠던 것일까? 신호등은 여전히 적색이었으나 차가 뜸하게 달려와 개를 안고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뛰어가지 않았다. 뭔가 망설여졌다. 결국 개는 차에 치여 하얀 털이 피로 흥건해졌다. 그때까지도 개를 본 사람은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았다. 그 횡단보도를 보거나 건널 때마다 하얀 개가 걸어왔다. 하얀 개는 차도로 들어와 죽고 또 죽었다. 개 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적색불이지만 뛰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유령처럼 따라다녔다. 혹시 개가 죽기를 바랐던 것일까? 아니면 괜히 주인도 없는 개와 엮이기 싫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잊고 있었다. 정말 그 개가 사람이었다면 과연 놔둘 수 있었을까? 하얀 개는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횡단보도를 서둘러 건넜다. 하얀 개가 차에 부딪히고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금쯤 딸과 저녁을 먹겠구나. 신혼 3개월 때였을 것이다. 햇빛이 좋고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뛰어노는 걸 보니 어린이 대공원에 가고 싶었다. 안 가본 지도 오래되어 바람을 쐬고 싶었다. 주말에 과천으로 놀러 가요. 남편에게 말하자 그의 얼굴이 금세 굳어졌다. 네가 무슨 어린애니? 공원에 가게?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가는 거지 왜 그러냐며 기분이 상했다. 그제서야 남편은 다른 곳에 가자고 하였다. 그날 저녁 샤워하러 들어간 남편의 옷을 걸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꺼내보니 반으로 접힌 종이였다. 휴지통에 버리려고 하다가 겹쳐진 종이를 밀었다. 접힌 선은 허했으나 꼭 붙어 있으려고 하였다. 티켓을 재킷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분명 과천 서울대공원 티켓 2장이었다. 그 후 어린이 공원 얘기는 2번 다시 꺼내지 않았다. 아직 집까지 5분 정도 더 걸어야 했다. 환하게 불 켜진 2층 건물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보였다. 결혼 전에는 꽤 갔었는데 가족보다 친구, 동료, 애인들 단위가 더 많은 것 같았다. 희한한 건 그들이 가족보다 더 다정하고 서로를 챙겨주며 정을 나눈다는 사실이었다. 순수한 가족은 가족이 아닌 것 같았다. 가족은 무관심할 수 있으며 너무나 쉽게 말을 뱉고 끝없는 관용을 요구하니까. 언제부터인지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인격이 없는 걸로 취급했던 게 아닌가. 그녀는 레스토랑을 하는 그 남자가 생각났다. 남자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 어디까지? 그녀는 딱히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 소리를 하는 건가 궁금해서 물었다. 결혼정보 회사에서는 분명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했다. 고등학교 중퇴라고 남자가 겨우 말했다. 그럼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녀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죄인처럼 남자가 목을 꺾고 고개를 주걱거렸다. 싸늘하게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중얼거렸다. 정말 수준 차이가 나서. 희주 씨, 정말 희주 씨한테 꼭 마음에 드는 남자가 될게요.
저 올해 검정고시 봐서 대학에 들어갈 거예요. 결혼만 하면 이 레스토랑 전부 해주실 거예요. 돈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누가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아세요? 하려다가 그냥 턱을 끄덕여 주었다. 남자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퇴짜 놓겠다는 처음의 마음은 언제인지 사라져 버렸다. 남자의 레스토랑은 입구부터 불빛이 휘황찬란했다. 남자는 특별식 달팽이 요리와 30년 넘은 와인을 내왔다. 저절로 입이 벌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전화할 테니 남자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남자는 계속 전화했다. 그녀가 아예 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자는 부드러우면서도 들떠 있었고 공격적이면서도 망설이는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귀에 자극을 주어 웅크리고 있는 뭔가를 불러내려 했다. 밋밋한 하나의 톤을 가진 남편의 목소리와는 달랐다. 어린이 대구건 대신 마당을 나간 암탉을 보러 가자고 남편에게 말했다. 만화 영화는 안 보면 안 돼? 약국에 있는 남편이 애원조로 말했다. 그건 이번 주 토요일과 딸과 보기로 했어.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남편과 같이 가서 보겠다고 하였다. 왜 그러느냐며 남편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남편은 딸이 예민해졌다고 하였다. 딸이 희주까지 포함해 모두를 저주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살인방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남편은 자신이 겨우 달래서 이 정도지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느냐며 타협하고 달래지고 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녀는 자기 딸이나 마찬가지라며 같이 가겠다고 우겼다. 남편은 딸이 아빠의 사랑을 빼앗아간 장본인이 희주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놓았다. 왜 자신을 태어나게 했는지 아빠도 엄마도 다 싫다고 했다는 것이다. 요즘 딸이 자꾸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고 덧붙여 희주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날 밤 남편이 종이 가방을 컴퓨터 책상에 올려놓고 화장실로 갔다. 자신의 책인 것 같아 손을 집어넣었으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빨강머리 앤, 그리고 딸과 보기로 한 만화 영화 원작뿐이었다. 어디에도 자신의 책은 없었다. 그것을 안고 침대에 들어갔다. 책장을 넘기는데 어디선가 쿰쿰한 곰팡내가 났다. 자신의 잠옷을 젖혔다. 배꼽에 시꺼먼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하얀 배는 푹 꺼지고 찢어진 피부 사이사이로 털처럼 검고 푸른 곰팡이들이 보였다. 아랫돌을 보니 허벅지에도 곰팡이가 동그랗게 피어 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건들면 몸의 형태가 푹 꺼질 것 같았다. 희안의 회검적 털들과 시커먼 곰팡이들을 들여다보다 책을 집어던졌다. 그녀는 아파트로 들어가려다가 멀찌감치 서서 자신의 집을 올려다보았다. 불이 켜져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해피 결혼정보 회사는 아니었다. 대학 선배인 윤자 언니였다. 언니는 외국인과 결혼해 10년을 미국에서 살다가 2번 이혼하고 한국에 돌아와 위자료로 살고 있다. 희주가 결혼한지 모르고 있었는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화를 받자마자 너 좋은 사람 있는데 한번 선볼래? 하였다. 희주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내일은 결혼정보 회사에서 소개시켜주는 사람 만나야 하는데 열실장에게서 아직 전화가 없었다. 내일 오전쯤이나 전화를 주려는 모양이다. 윤자 언니는 남자가 캐나다 교포 치과 의사인데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왔다며 모레쯤 캐나다로 떠날 거라고 하였다. 스포츠 센터에 골프 치러 갔다가 회원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희주는 의사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그러겠다고 하였다. 언니는 남자 쪽에 전화를 해보고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아파트로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얼굴이 허옇게 변하면서 시꺼멓고 푸른 곰팡이가 다시 피기 시작했다. 콧구멍에 숨도 못 쉴 정도로 검은 곰팡이 털이 가득 찼다. 찢어진 이마 사이에도 푹 꺼진 눈에도 마치 수북하게 쌓인 검은 눈처럼 곰팡이가 피었다.
입 가장자리에도 곰팡이가 밖으로 삐져나왔다. 그때 안목이 가려웠다. 목을 긁으며 입 가장자리를 보다가 손을 멈추었다. 찢어진 목 사이로 하얀 구더기들이 꼬물꼬물 서로 나오려고 애를 썼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소리에 남편이 컴퓨터 방에서 나왔다. 침대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다. 여보, 나 자꾸 헛것이 보여요. 안개 같은 목소리로 말했으나 남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 밥 안 먹고 들어왔어. 남편이 이불을 당기며 말했다. 영화 끝나고 딸이 피자 먹고 싶다는데 나는 별로라서 그냥 사서 들려줬어. 프레스에 들어갔다 나온 육류처럼 남편의 목소리는 얇았다. 이불 속에서 겨우 몸을 일으키자 남편은 나가고 없었다. 여전히 목이 가려워 손톱으로 벅벅 긁었다. 손톱 끝에 딸려 나온 구더기들이 이불 위에 후두둑 떨어졌다. 허겁지겁 약을 먹고 손을 여러 번 씻었다. 남편이 밥을 먹는 동안 침대에 누워있다가 기분이 나아져 일어났다. 내일 뭘 입고 나갈까? 장롱에서 옷들을 줄줄이 꺼냈다. 애를 갖고 싶다고 하면 남편의 얼굴은 일순간 굳어졌다. 자신은 늙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지만 남편은 딸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았다. 왜 애덕을 보려고 해? 남편은 그녀의 말에 발끈하였다. 누구나 혼자 살다 죽는 게 남편의 지론이었다. 죽을 때 아무도 없을까 봐 두려워요. 하면 어차피 썩는 건 똑같다고 하였다. 혼자 살다가 내 시체가 늦게 발견되어 구더기가 생겼으면 어떡해요.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라는 게 남편이었다. 애가 손이 얼마나 가는지 알기나 해? 결혼 전과 다르게 남편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다. 선아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지 않기로 했다며 남편은 정관 수술하고 돌아왔다. 그녀하고는 아무런 상의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인터넷 결혼정보 회사에 들어가 회원가입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애가 없으니 총각도 잘하면 만날 수 있고 최소한 남편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다시 남자를 만나자. 설령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나와도 손해볼 것 없잖아. 회원비야 내 돈으로 내면 되고 어차피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데 미리 선을 봐서 괜찮은 남자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 후에 남편과 이혼을 하든 말든. 그러나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이 선을 보면서 점점 멀어지고 결혼보다는 만남의 과정이 자신의 기분을 좋게 했다. 다시 새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 남편과 똑같은 삶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겼지만 선을 볼수록 불완전하고 정신적으로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혹시 결혼하면 다시 우울해질지도 모르지. 그녀는 남편한테 걸리는 날은 자신이 이혼하는 날이라고 마음먹었다. 드르륵 핸드폰 진동벨이 울렸다. 투피스를 내려놓으며 윤재 언니의 문자를 확인했다. K 호텔 커피숍 2시 장주익 이쁘게 하고 나가. 치과 의사의 핸드폰 번호도 찍혀 있었다. 정신이 맑아져서 목을 벅벅 긁었다. 다시 손끝으로 구더기들이 딸려 나왔다. 이번에는 놀라지 않고 손끝을 오므려 구더기들을 받아냈다. 남편은 딸을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갔다 와야겠다며 나갔다. 그녀는 장롱 서랍 깊숙이 찔러 넣은 비닐 가방을 꺼냈다. 레스토랑 남자가 사준 고가의 이태리 속옷이었다. 목걸이는 오래전 선을 봤던 금융계 남자가 가게를 지나가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사왔다고 준 것이다. 금융계 남자는 서울과 홍콩을 왔다 갔다 했는데 3번 만났다. 홍콩으로 들어가고 나서 남자는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런 남자라는 걸 예상하고 만났다. 그녀는 그 남자와 선볼 때 설레는 느낌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정기적으로 여자들과 몸을 섞은 굳은 살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듯했다. 허무의 굳은 살은 너무 단단해
어느 여자를 만나도 깎여나가지 않을 것 같았다. 그 남자야말로 기분 전환용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았다. K호텔에 들어갔다. 치과 의사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키가 크고 훤칠한 호감 가는 스타일이었다. 오늘은 정말 재밌겠네. 커피를 마시며 남자와 얘기를 나눴다. 남자는 객실에 같이 올라가지 않겠냐고 정중하게 물었다. 그녀는 따라갔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마음이 흔들렸다.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았다. 남자가 타자마자 밖에서 기다리겠다며 일부러 오지도 않은 전화를 받는 척했다. 몇 분 있다가 남자가 내려왔다. 그가 오랜만에 고궁을 걷고 싶다고 하여 택시를 탔다. 창덕궁 연못까지 얘기하면서 걸었다. 결혼하면 캐나다에서 살 수 있으세요? 남자가 사뭇 진지하게 물어 당황했다. 언제부터 봤다고 벌써 결혼이야? 남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희주 씨를 본 순간 이분과 같이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빠른 감은 있으나 물어본 거예요. 어떠세요, 희주 씨는요?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하나 막막했다. 연못 주위의 의자에 앉았다. 남자가 옆에 바짝 붙었다. 저 내일 아침 캐나다로 떠나는 거 아시죠? 시간이 없어서 본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 결혼에 한 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음 결혼은 한국 분과 잘하고 싶어요. 남자는 우두커니 연못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비행기 시간 늦출까요? 하루 잘 대접받고 헤어질 수는 없는 건가?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다. 갑자기 남자가 손을 잡았다. 교포 중에 이렇게 잘생긴 남자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너도 결혼하면 우리 남편처럼 똑같아질걸? 손을 빼려고 하자 남자가 아 해보세요 하였다. 제가 어떤지 한번 봐드릴게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다. 남자는 자기가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입을 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치아가 물컹거려 주저앉으려 하였다. 아직 치과에 가지 않았다. 정말 그렇다고 할까봐 겁이 났다. 남자가 재촉했다. 지금 병원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남자가 부드럽게 그렇게 하라는 듯이 자신의 고개를 끄덕였다. 입을 벌렸다. 남자는 아랫니를 보더니 잇몸이 많이 주저앉았다며 잇몸 치료를 권했다. 윗니를 보려고 남자가 그녀의 턱을 올렸다. 그만해요. 그녀가 벌떡 일어났다. 바람을 쐈으니 어디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이나 먹고 칵테일 한잔하고 싶었다. 이제 다른 데 갔으면 좋겠어요. 남자의 손을 잡아 끌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호텔 바에서 치과 의사와 칵테일을 마시는데 종이 가방을 내밀었다. 뭔가 보니 샤넬백이었다. 왜 이런 비싼 걸 주냐고 하니까 자기한테는 크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고 하였다. 게다가 가방이 초라해 사주고 싶었다고. 남자는 캐나다에 도착하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칵테일 서너 잔을 마시자 다시 객실로 올라가자고 남자가 정중하게 말했다. 남편은 딸과 인천의 어머니 집에 있다가 내일 올라올 것이다. 미소를 지으며 칵테일 잔을 든 자신의 손을 보았다. 범인이 급히 땅에 파묻어 손 부위가 덜 썩은 듯 너덜너덜거렸다. 그 순간 유리잔을 놓치고 말았다. 쨍! 유리잔이 바닥에 깨지면서 남자가 희주와 유리파편을 거의 동시에 보았다. 이마를 짚었다. 남자가 괜찮냐며 바에서 나가자고 하였으나 정신없이 가방부터 뒤졌다. 안에는 약이 한 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 얼굴을 슬프게 쳐다보았다. 남자가 희주를 부추겨주며 상태 좀 봐야겠다며 객실로 데려갔다. 다음날 아침에 호텔에서 나왔을 때 누군가가 계속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일부러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탔다.
남편이 사준 가방은 택시 뒷좌석에 놓고 샤넬백만 챙겨 들고 택시에서 내렸다. 남자는 공항에 도착했다며 몇 달 후에 다시 오겠다고 하였다. 그녀는 결혼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남편은 인천에서 저녁 늦게 돌아왔다. 다음날 개천절 연휴라 남편과 어디 같이 가고 싶었다. 남편은 약학 논문 때문에 도서관에 갈 거라고 하였다. 게다가 딸의 숙제가 있어 도와줘야 한다며 나갔다. 혼자 있다가 결혼정보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개천절이라 아무도 받지 않을 줄 알았다. 여 실장은 자신이 방금 전화를 주려고 했다며 털털하게 웃었다. 선상 만남 이벤트가 있는데 아부다는 여자가 생겨 희주에게 한강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룹으로 만나는 곳에는 가기 싫었다. 괜히 아는 사람이 나오거나 유부녀라는 걸 들키기라도 한다면 커플로 따로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다. 여 실장은 남자 쪽을 알아보고 다시 전화를 주겠다며 급히 끊었다. 남자는 스타벅스 커피숍에 앉아 초조하게 가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여 실장의 소개로 나온 남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남자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남자는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고 하였다. 부모님 성화에 가입했는데 그녀가 3번째라고 하였다. 뭐 이런 말까지 하나 싶었다. 남자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그런 여자를 원한다고 하였다. 전에 만난 여자들도 괜찮았지만 뭔가 자신의 이성과 맞지 않았다고. 초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였다고 자랑처럼 늘어놓았다. 알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함께 걸었다. 숯불갈비가 뜯고 싶었다. 가위로 갈비를 자르며 올해 안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남자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남자의 나이와 직업을 잊고 있었다. 여 실장이 뭐라고 했더라? 나이는 생각났지만 직업은 도통 생각나지 않았다. 남자가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했다. 안경을 써도 굉장히 쿨하고 멋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입술을 오므리고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그래, 안경사였구나. 알고 보니 대형 안경점을 3개나 경영하고 있는 사업가였다. 자신의 어머니가 희주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며 어서 들라고 하였다. 벌써 김칫국부터 마시네. 남자에게 여자들과의 만남이 실패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싶었으나 갈비만 뜯었다. 뭐 오늘 하루 쿨하게 놀고 전화는 꺼버릴 테니까. 어서 드시라고 그녀가 말했다. 정말 몇 년 만에 숯불갈비를 뜯었다. 남편은 나가서 먹자고 하면 귀찮다며 집에서 먹겠다고 하였다. 숯불갈비에 맥주잔을 기울이자 기분이 날개짓을 했다. 남자가 가방을 들고 개선대로 갔다. 직접 디자인도 했다는 안경테를 살짝 올리며 뒤에 따라오는 그녀를 보았다. 2만 원만 있으면 좀 줘보세요. 남자가 손바닥을 넓적하게 펴서 내밀었다. 당황하여 남자를 보았다. 어서요 하듯 손바닥을 흔들었다. 샤넬백에서 지갑을 꺼내 2만 원을 내밀었다. 남자는 자신의 지갑에 돈을 넣더니 카드로 긁었다. 찍 계산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먼저 문을 열고 나왔다. 돈 많다고 자랑이나 하지 말지. 그 순간 먹었던 갈비 맛이 싹 달아나 버렸다. 아까도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한 잔 시켜줄 줄 알았는데 바로 일어서게 하더니만. 어디로 가겠냐며 남자가 물었다.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아 주춤했다. 아까 거기 스타벅스 가실래요? 아니면 다른 데라도.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남자가 손을 뻗었다. 재빠르게 손을 피해 주머니에 쏙 넣었다. 스타벅스를 향해 걸었다. 숯불갈비 맛이 좋았다며 남자가 입을 쩝쩝 다셨다. 스타벅스 앞에 멈추었다. 안으로 문을 밀고 들어가다가 남자가 그녀 쪽을 돌아보았다. 들어가기 싫었다.
좀 이따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 근처에서 소화도 시킬 겸 옷 구경을 하고 싶어서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느 쪽이냐고 물었다. 지하 상가 옷가게에 들어갔다. 두 벌의 원피스를 골라들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고 물었다. 남자는 두 개를 번갈아 보더니 지퍼 달린 원피스를 가리켰다. 잘 벗길 수 있는 옷을 좋아하시나 봐요? 지나가던 여직원이 그 말에 남자를 흘낏 보았다. 남자 얼굴이 일순간 빨갛게 되었다. 단추 달린 원피스를 들고 카운터로 갔다. 남자는 멀찌감치 출입구에 서 있었다. 스타벅스로 갔다. 남자가 커피를 주문하면서 5,000원만 달라고 손바닥을 내밀었다. 그녀는 10,000원을 주었다. 남자가 지갑에서 5,000원을 거슬러 주었다. 5만원권 지폐와 10,000원권이 50만원 정도는 들어있는 듯 지갑이 불룩하고 해져 있었다. 카페에서 나오자마자 남자와 헤어졌다. 속이 느끼하지만 않았어도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전화해도 돼요? 남자가 헤어질 때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요, 전화하지 마세요. 안 받을 거예요. 다소 굿한 말로 인사를 하고 지하도로 내려갔다. 남자가 계단 꼭대기에 서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역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좀 전에 산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벗은 옷은 샤넬백에 쑤셔넣고 거울을 보았다. 가만히 보니 섀도우 위에 검고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붉은 입술도 시커멓고 허연 곰팡이로 얼룩덜룩했다. 입을 크게 벌렸다. 목 안에 새까맣고 푸른 곰팡이들이 가득했다. 눈을 감고 세면대를 붙잡았다. 헛것이라며 진정하려 하였으나 팔이 마구 떨렸다. 눈동자를 양옆으로 굴려보았다. 곰팡이들 속에서도 눈은 잘 굴러갔다. 콧속도 곰팡이 때문에 불편했으나 들숨과 날숨을 쉬자 쉑쉑 소리를 냈다. 목구멍으로 침도 잘 내려갔다. 그러나 머리가 아플 정도로 풍기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신문이나 라면 박스에 누워있는 노숙자들이 쳐다보았다. 그들은 씻지 않아 시꺼맸으나 피부에 곰팡이는 피어있지 않았다. 어느 노숙자가 지하철역에서 굶어 죽었다고 했는데 이곳이 분명했다. 그녀는 걸어가면서 굶어 죽은 노숙자가 왜 자신이 아니라 그였을까? 왜 덥수룩한 머리카락에 긴 손톱으로 누워있는 노숙자의 등이 왜 자신의 등이 아니었을까?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남편이 오기 전에 먼저 집에 도착하고 싶어 역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탔다. 새로 산 원피스를 막 벗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느냐며 남편은 겉옷을 벗더니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컴퓨터 방으로 들어갔다. 처음 보는 결혼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을 가입하는데 진동벨이 울렸다. 제가 전화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레스토랑 남자는 보고 싶다며 당장 집 앞으로 오겠다고 하였다. 밤이 너무 깊었어요. 그는 혼자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며 드라이브나 같이 하러 가자고 하였다. 내일 출근해야 된다며 안 된다고 하였다. 후, 한숨 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들려왔다. 그럼 학교로 직접 찾아가야겠네요. 그 순간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침실문을 열었다. 남편은 원피스 냄새를 맡고 있다가 깜짝 놀라 옷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뭐예요 지금?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못 보던 옷이 있길래 하고 얼른 방을 나갔다. 침대에 들어갔다. 마치 무덤에 들어가기라도 하듯 이불을 둥글게 끌어덮었다. 아침도 안 먹고 먼저 출근하겠다며 나왔다. 왜 데려다 준다는 게 힘들게 가려고 하냐며 남편이 붙잡았다. 애처럼 왜 그래? 남편이 차문을 열더니 그녀를 태우고 문을 닫았다. 학교 근처로 오자 아침도 안 먹고 가르치기 힘들지 않느냐며 커피랑 먹을 것 좀 사주겠다고 커피집 근처에서 내렸다.
남편이 차에 앉아 있으라고 하였지만 따라 나섰다. 가다가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 주 토요일에 당신 생일인 거 알고 있어? 그녀는 잠자코 듣기만 했다.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자며 워커홀에 있는 W 호텔에서 보내자고 했다. 커피가 나왔다고 여직어머니 부르자 남편은 대화를 끊고 테이블에 부딪히며 일어났다. 이번 주 선보는 거 취소해야지. 그러면서 학교까지 그냥 걸어가겠다고 하였다. 그래도 차로 태워주겠다며 남편이 우겼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면서 메타색 화이어 길을 걷고 싶다고 하였다. 사실은 캐나다 의사한테 온 장문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남편은 그렇게 하라며 먼저 차로 떠났다. 워커힐로 갔다. 남편과 같이 가려 했지만 약국 교대할 사람이 늦어 먼저 가 있으라고 하였다. W 호텔 우바로 들어서자마자 테크노 음악이 먼저 달려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끌었다. 남편이 언제 올까 메뉴를 넘기다가 다시 전화를 했다. 남편은 경악하는 소리를 내며 헐레벌떡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다. 성폭행범이 서울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남편은 딸을 마중 나가려고 학교에 가는 중이었다. 먼저 먹고 있으라며 남편이 툭 전화를 끊었다. 언제 올 거야? 종업원이 그녀의 주문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 무작정 사워 애플 퍼커를 시켰다. 퍼커, 얼굴 따위를 찡그리다 이 뜻. 퍼커라면 다 좋을 것 같았다. 얼음에 술을 부어 홀짝거리는 동안 젊은 커플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서로 허리를 껴안고 어디 앉을까 속삭이며 서 있었다. 음악과 술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데 곰팡이들이 몸에 피어나르는지 가려웠다. 붉고 검은 곰팡이들이 정신까지 달라붙어 균사를 퍼뜨리는가 보다. 폭 썩어서 정신이 껍질째로 주저앉을 것 같았다. 정신을 차리려고 머리를 흔들어댔다. 유리창 밖으로 비가 내렸고 한강이 뿌옇게 변했다. 한강에 뛰어든 사람들은 저곳이 세상의 유일한 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삶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지도. 그러나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 확실히 선택하지 못하고 그녀는 망설이고 있었다. 한강에 빠져 죽음을 택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대한 고통 때문에 그곳에서도 죽음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불완전한 삶이라도 살아있는 그 자체가 그곳에서 보면 축복받은 것으로 보일 것 같았다. 그녀가 리큐어를 반이나 먹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다. 레스토랑 남자에게 전화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캐나다 치과의사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며 혹시 기다릴까봐 문자를 주었다고 하였다. 아주 좋은 결혼 정보 회사 없을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는데 머리가 어지러웠다. 귀 속에서는 전자음악이 여전히 웅웅댔다. 직원에게 콜택시를 부탁했다. 운전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물었으나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일단 내려가라는 말을 했던 것도 같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미안해서 이걸 어쩌지? 당신 아직 거기 있어? 남편은 집으로 오라고 했다. 애가 엄마랑 집에 안 가겠다고 하는 걸 억지로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라고. 빨리 오라며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약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그녀의 손에서 핸드폰이 맥없이 떨어졌다. 손목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목이 너무 가려웠다. 택시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자신의 아파트를 찾는데 우산 쓴 사람이 달려왔다. 여기 웬일이에요? 술 취한 목소리로 물었다. 레스토랑 남자는 할 말이 있어 왔다며 차로 가자고 하였다. 남자의 우산을 걷어치우며 싫다고 하였다. 잠깐이면 된다고 남자가 그녀의 팔을 끌었다. 다른 날 같으면 화를 냈겠지만 술을 마셔서인지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다. 그녀를 태우고 남자가 차문을 닫았다. 한참 가니 비가 거세게 퍼부었다. 차창이 안 보일 지경이었다. 와이퍼가 빠르게 왔다 갔다 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왜 나한테 거짓말했죠?
그녀는 목을 벅벅 긁어댔다. 홍콩 남자가 사준 건 도금도 아무것도 아닌 싸구려 목걸이인 모양이었다.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목이 가려웠다.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레스토랑 남자가 말을 했으나 시원하게 목만 긁었다. 술 취한 눈으로 손에 잡혀 나온 구더기를 보았다. 잡아도 하얀 구더기들은 계속 따라 나왔다. 종아리도 가렵고 허벅지도 가려웠다. 허리를 굽혀 다리를 긁어댔다. 다리에서도 뭔가가 꼬물대고 있었다. 벅벅 긁어 구더기들을 모조리 털어내야지. 희주 씨가 K호텔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어떤 남자 손보는 거 봤다고요. 치마를 올려 허벅지를 긁고 싶었다. 하얀 구더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았다. 몸을 왼쪽으로 숙였다. 치마 속에 손을 깊숙이 찔러넣고 긁었다. 뭐 하는 거냐며 남자가 물었다. 이번에는 어깨축지가 몹시 가려웠다. 팔을 뒤로 해서 긁어야 하는데 차 안이라 쉽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몸을 바짝 등받이에 대고 비볐다. 목덜미가 다시 가려웠다. 저기요, 나 이 목걸이 좀 풀어줘요. 빗길에 남자가 차의 속도를 줄이며 갓길에 멈추었다. 목을 내밀었으나 남자는 제대로 풀지 못했다. 그녀가 목걸이를 끊어지게 잡아태도 소용없었다. 그러나 차분하게 고리를 앞으로 돌려 손의 감각으로 풀어냈다. 그녀는 도로 위에 목걸이를 던져버렸다. 차들이 쏜살같이 달려와 목걸이를 밟고 지나갔다. 그녀는 다시 가라고 하였다. 어디로요? 남자가 물었으나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잠이 왔고 목이 한결 가벼웠다. 멀리요. 남자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둥절하더니 빗속으로 차를 몰았다.